네, 여러분은 학창 시절 몇 등까지 해보셨나요? 제가 존댓말로 바꿨을 뿐 넌 몇 등하니라는 말, 우리가 학창 시절 참 지겹도록 듣는 말이죠. 잠 깨. 오늘 40페이지까지 하기로 했잖아. 빨리 풀어봐. 어서 여기서부터. 중하고 너는 빨리 풀어. 40페이지까지 오늘 못 풀면 잠 못 자는 거야. 네, 이런 잔소리 역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딸기. 자신감 있게 해봐. 자신감 있게 틀리더라도. 투 아이스크림 and 투 스트로베리. 왜 못해 그 간단한 거. 우리나라 교육열은 그야말로 유별나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라, 아빠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계속 엄마의 교육 방식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간 부부가 있습니다. 왜 남편은 아내에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땠는지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이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된 부부 사이의 기막힌 소송들을 재구성해 볼 겁니다. 먼저 보신 대로 교육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사연인데요. 변호사님은 얼마나 교육열이 강했던 거예요? 우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992년 12월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 후에 바로 이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아내의 교육열이 상당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그치면서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성과가 나타나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네. 이제 누나와 비교해서 누나보다 공부가 조금 못하는 떨어지는 네. 아들에게 더욱 가혹했다라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그 어린 아들에게 공부를 못하면 죽어야 된다. 어머. 너는 안 된다라는 네. 막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막말도 막말이지만 누나와 비교하니까 정말 아이가 상처가 컸을 것 같은데, 물론 엄마 입장에선 아이가 좀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이 팀장 굉장히 더 심한 말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 영화에서 나온 말은 참 약과로 느껴질 정도로 애교였군요. 훨씬 심각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엄마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 한자 급수 시험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 게 편하다. 살아봐야 쓰레기다. 거렁뱅이를 키워도 너보단 낫다. 이런 폭언을 좀 일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폭언을 퍼부은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폭행까지 네. 있었다고요. 결국 폭언을 넘어서서 폭행까지 있었어요. 아이가 밥을 먹거나 잠잘 때는 발로 아이를 차가지고 아이가 앉아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이제 성적이 나쁘다 해가지고 너는 학교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교복을 꽁꽁 묶어놔가지고 아이가 입지 못하게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책상을 톱질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책상을 톱으로 잘랐다고요? 톱으로 잘라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부 안 하니까 잠자지 말라 그러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놔버리는 겁니다. 원래 그거 깔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자지 못하게 세워놓고 네. 심지어는 호스로 물을 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켜보던 남편이 급기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엄마 곁에서 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친척 집으로 아이를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사하고 이 상담을 하게 했더니 결국 그 판정이 어떻게 나냐면 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교육 방침을 고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아내는 굉장히 그 분노를 느끼고요. 남편하고 아들에게 밥하고 빨래 제공을 갖다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밥을 안 주니까 아침을 거르거나 친척집 그리고 용돈을 통해 가지고 끼니를 해결했고,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니까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식사 빨래를 혼자서 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공부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을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즉 아이를 공부를 갖다 시킴으로 해서 그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뭔가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이 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학성이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치를 보면 가학성이 그게 달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 보통 한국에서 그렇게 하죠. 막 그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강조하면은 남편이 야 그만해라. 그러면은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당신 얘 미래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제가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라든가 뭐 무슨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기 힘든데 확실하게 못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아까지게 뭐 톱으로 자르고 세워놓고 하면 그 과목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평생 동안 못하게 되는데 자양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나중에 아이가 결국은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정말 고심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이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공부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엄마로부터 공부 안 한다고 핍박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엄마에 대해서 은연중에 분노감을 품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오 교수님 얘기하신 어떤 극단적인 범죄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편이 자꾸 만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남편한테 이제 핑계를 대거든요. 이 부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댁 식구들하고 불화가 있어갖고 좋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교육 문제로 이제 서로 더 나빠졌어요. 네. 그 바람에 잠을 어떻게 자냐면요. 네. 두 부자는 거실에서 잡니다. 네. 그 다음에 엄마는 안방에서 혼자 자요. 네. 딸은 공부 조금 잘하는 딸은 작은 방에서 삽니다. 아유. 잡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없이 정서적인 교류도 없이 완전히 남남처럼 따로따로 자고 3년 이상을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족은 이미 가족이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급기야 차라리 이럴 바에 이혼하자.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을 내서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혼 소송까지 낸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네. 이 법원은 아들을 학대한 부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인격적으로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라고 했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갈등을 심화시킨 점들을 고려하면 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혼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괴롭힌 걸 생각하면 위자료도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자료 부분은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네. 재산 분할 비율 같은 경우에는 6대 4로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산 비율은 순수하게 그 부부가 그 부부 공동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이 중요한데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재판부가 일단은 책임 모두를 이제 부인에게 있다라고 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누나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 거고 네. 누가 키우게 됐어요? 그야말로 이제 가정이 네. 완전 그 공중분해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 자녀들의 나이라든가 의사 그리고 이제 성별 이걸 고려를 해가지고 네. 딸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가 그 친권하고 양육권을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나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딸을 키우다가 딸이 성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아들이 성년이 되는 그 시점, 약간 네. 이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까지 월 양육비 4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을 하라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닌 아빠가 키우는 거
이거 아무래도 그 아들의 의사를 반영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뭐 아이가 완전히 어린 유아일 경우에는 의사를 듣기 힘들지만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아이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사실 겁에 질려서 엄마가 살겠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들을 어머니에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든지 적당히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판결도 적당히를 모르는 아내 때문에 벌어진 소송인데요. 남편은 법정 근처에도 안 갔는데 아내와 이혼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이 두바이에 장기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30대 남편의 얘기인데요. 10개월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고 귀국해서 처가에 들렀는데 이 아내의 어머니로부터 자네 우리 딸과 협의 이혼하지 않았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 이혼은커녕 이 법원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고요. 가족을 위해서 힘든 외국살이를 마치고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혼이 돼 있는 이런 좀 어리둥절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당사자 없이 이혼이 가능해요? 이게 사실 네. 협의 이혼이라면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래요? 부부가 함께 법정에 이제 출석을 네. 해서 의견 진술을 해야 되고 담당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있다라고 뚜렷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사실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면은 이게 출입한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남편의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2009년 1월 23일에 입국한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한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적시된 날은 또 2008년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남편이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네요. 남편이 귀국한 날짜보다 이혼 날짜가 빠르네요. 심지어 법원에서 부부가 같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요.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또 다른 가짜 남편이 거기에 같이 가서 그런 어떤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쭉 파악을 해보니까 남편으로부터 미리 받았던 인감이라든가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 가정법원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가짜 남편, 즉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을 알고 있는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어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날 바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를 받고 구청에 가가지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완벽하게 법적 절차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에서 돌아온 이 진짜 남편은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인데 변호사님 제가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이게 사실은 고의로 이제 기망을 하겠다라고 속이면은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사실은 이제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이런 이혼 소송 아니더라도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신분증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신분증을 이렇게 완전히 옆에서 대조를 하면서 꼼꼼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누가 가짜 신분의 남편을 내세워서 저렇게 이혼을 한다고 데려올까라는 기본적인 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팀장. 근데 문제가 협의 이혼 조건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3억 원과요.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 4살배기 딸의 양육도 함께 맡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아내가 이혼 절차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마친 뒤에 이 전세금하고 증권 수억 원치 등 결혼 후에 함께 모은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두 빼돌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가짜 남편을 내세워서 이혼을 하고요. 남편의 재산까지 가로챈 겁니다. 귀국한 남편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 수용 불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수용 불가능하죠. 네.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참 잘 참으셨습니다. 저것도 못 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연구한 건 겁니다.
본인을 역할한 사람 있잖아요. 가짜 네. 남편. 그것도 더더군다나 지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렇죠. 배신감 느끼. 그래서 이 남성을 그 위계 공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사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요. 네. 이 아내하고는 당장 그 헤어지고 싶지만 그 잘못된 이혼이니까 이혼 무효 소송을 좀 해야 될 입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혼 무효 소송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이건 뭐 절차상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다. 따라서 이거는 이혼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 무효다.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사실 뭐 거의 이제 부부 사이 끝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게다가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아내는 뭐라 그랬냐면 이 협의 이혼을 이렇게 내가 꾸며서 하도록 교사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남편이 교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나는 이혼에 동의한 적 없고 없는데. 그리고 교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내 혼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꾸민 일이다라면서 서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혼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건데 사실 판사 입장에서도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혼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었다, 가짜 남편이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이 그 판사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꼼꼼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네.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명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흠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법원 안에서 그 판사를 기망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판결이 내렸냐면 2010년도에 이제 사기와 이 사문서 위조를 했었던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를 했었던 그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가짜 남편 행세를 네. 했었던 그 지인이라고 하는 남성,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들에게 뭔가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어떻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법 체계를 속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저희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